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면 평화 협상 관측에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이란과의 새 협상 국면 취재를 위해 파키스탄에 기자를 다시 보내야 하는지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며 그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뒷배인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我们认为全面止战刻不容缓，重启战端更不可取，坚持谈判尤为重要。 از مواضع چین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مذاکراتی برای خاتمه این جنگ آغاز شد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مونطور که در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납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So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복귀하려던 유조선을 발포해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국적의 하스나호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응하지 않아 20mm 기관포를 쏴 선박의 방향타를 불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스나호는 이란산 석유를 싣고 제3국에 하역한 뒤 탱크가 비워진 채 복귀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는 작전은 일시 중단했지만 이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해상 봉쇄는 종전 합의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he blockade is unbelievable. In particular, the Iranians, they're not getting anything through one way or the other, so they're out of business.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4 54센트까지 치솟으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직전보다 50% 넘게 급등한 기름값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Iran conflict is hopefully coming to an end, but that might take another month or so for everything to completely open back up and oil to start flowing again. 다만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선물시장은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공급 정상화 전망에 국제유가 역시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000을 돌파한 뒤 2달여 만인데요. 시가총액도 코스피 단일 시장으로만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2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좀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 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처럼 코스피가 연일 급등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급증에 대한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5조 8,3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액수를 뜻하는데 지난해 12월 26조를 기록한 뒤 6개월 만에 1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급격히 치솟는 코스피에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연령대별 신용융자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 비중이 62.3%를 차지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1분기 3조 원대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는데요. 노후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빚을 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B2가 증가한 원인을 코스피 급등세에 따른 포모 심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주식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버는데 이에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빚을 내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경고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다면 18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매수자의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 이른바 반대 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죠. 증시가 추락했을 경우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은 큰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 낙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좀 냉정하게 모든 것이 영원히 오르는 나무가 없듯이 주식시장도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28년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증시 훈풍이 계속 이어가려면 늘어나는 비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러한 경고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우리 증시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항에 입항합니다. HMM 관계자는 어제 두바이 업체와 예인 계약을 마치고 예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인 목적지는 사고 발생 해역과 인접한 두바이 항으로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발생 지점인 아랍에미리트 우말쿠아인 인근 해역은 두바이 항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3만 8천 톤급 중소형 벌크선인 나무호는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두바이 항에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전격 중단하는 등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해방 작전 참여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총 24명의 선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여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일시 중단키로 한 데 앞서 미국이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60일 규정을 피하려고 일단 전쟁을 끝낸 것일 수도, 실제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질문 등 관련 언급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섣불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대신 청와대가 바뀐 상황에 맞춰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하루 전 청와대 기류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참모들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공격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approved routes.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정말 종전에 다가선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한 장짜리 합의문 마련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믿어도 될까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쨌든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전 상황보다는 그래도 좀 신뢰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정황들이 분위기가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완전히 잘 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란 내 상황이나 미국의 태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호르무즈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가 하다가 안전 통항이 보장될 것이다라면서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에서 이런 수위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딜이 이제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보도 헤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악시오스가.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합의가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그렇게 지금 전부 퍼졌는데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악시오스 보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갈 길이 멀고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지금 정상적인 운항, 자기들의 통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일단 전쟁을 중단하고 그 호르무즈를 이제 정상화하는 쪽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추는 거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금 12년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는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뉴욕포스트는 지금 여러 버전의 제안이 검토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제안이 결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사님 말처럼 갈 길이 아직 먼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지금 미국에서는 12년에서 15년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초 이란 측에서는 5년을 주장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단 기간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게 이제 다 조건이 맞아지면. 그러나 이제 반출, 지금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있잖아요. 반출 문제는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것을 반출하는 게 자기들의 국익에 아주 국채가 손상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반출을 시작하면 자기들이 핵 활동을 전혀 이제 앞으로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예. 기술적으로는 실제로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디에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가 볼 때는 핵 협상은 농축 기간은 합의가 가능하고 또 거기에 보면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IAEA에 그 강화된 사찰을 넣는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 사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동안에 사찰을 받아왔기도 하고 이제 미국과 그렇게 싸울 때는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충실한 사찰을 좀 더 강화된 사찰을 받게 된다면 그럼 이란의 입장 변화긴 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라고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능한 내용일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스몰 딜은 참 어렵다라고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왜냐하면 스몰 딜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모두가 지금 이 전쟁에서 명분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이란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또 초강대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란에 갔는데 가서 레짐 체인지도 안 되고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국제 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래서 국내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명분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명분은 찾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만두게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이 상황 어쨌든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데 양쪽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빅딜의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 왜냐하면 빅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몰딜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안 하고 끝내는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지금 그 명분을 찾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빅딜을 하게 되면 내 것은 조금 내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큰 것으로 포장을 잘해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오랜 동안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국내 경제가 굉장히 피폐하죠. 작년에 있었던 이란 내의 일종의 이제 반정부 시위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란의 이런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어쨌든 세계사의 흐름이나 아니면 뭐 정치 민주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란 정부도 이대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그 제재나 이런 것을 끊어서 국민들이 좀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미국도 여기 이제 발목이 잡힐 수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빅딜을 통해서 서로에게 명분을 주고, 그러니까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라고 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이제 완전히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고 이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핵 농축 기간 뭐 어디까지 이제 할 거냐, 물론 이제 뭐 전농축까지 포함되느냐 이것도 이제 있지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전농축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농축까지 포기하면 정말 이제는 핵 주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핵 이용권까지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봐서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 반출하는 것이 더 자존심은 상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거 하나만 큰맘 먹고 포기를 하고 나면 오히려 나머지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지난 그 JCPOA 때도 사실은
핵 반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핵 반출이라고 실리를 얻고 이란은 러시아로 보냄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쌓고 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로는 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게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서 그쪽으로 내보내는 방식 이런 출구 전략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이란의 강경파가 현실을 어차피 직시하고 핵무기는 어차피 못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홍축 우라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의료용 이 농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포기하고 뭔가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 교수님께서는 양국이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빅딜이 성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글쎄요 MOU 형태로 양해각서가 이제 체결된다는 건 좀 큰 틀에서 좀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합의이고 일단은 그거를 이란은 원합니다. 예. 이란이 왜 원하냐면 이란은 먼저 그 전쟁 행위를 중단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종전 후 협상. 네. 예. 그 전투 행위 중지. 예. 그다음에 후 협상 이거거든요. 협상을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네가 하는 거 보고 할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바뀔는지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좀 본인이 원하는 걸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될지 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미국이 양보한 거지 이란이 많이 양보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200억 불 동결 자산을 선물같이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원래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0억 불을 쓸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미국이 생색내는 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내 거 갖고 왜 네가 생색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양해각서를 먼저 체결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정말 몇 달이 갈지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란 내에서도 지금 뭐 강경파, 초강경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텐데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전쟁 행위가 중단되고 미국과 이란이 이제 협상 모드로 간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다 반기고 뭐 유가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는 떨어져도 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차피 그 서로 합의를 한다 해도 호르무즈를 빠져나오는 게 과거와 같이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인이 오지만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둘이 싸우지 마라. 이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높은 건데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저는 미국이 양보를 좀 해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미국이 현재까지 주장한 입장으로만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협상 장소로 파키스탄과 스위스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장소가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 어쨌든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고요. 만약에 이번 전쟁이 이렇게 평화롭게, 물론 이제 평화롭게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충돌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도 파키스탄의 공이 좀 제일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을 지금 신뢰하고 있고 또 이란의 군부에서도 가장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그래도 파키스탄 군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파키스탄 쪽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거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 그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협상 국면에서 파키스탄에 기자를 보내야 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르다, 먼 얘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은 뭐 다 어쨌든 이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어떻게 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MOU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양해각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왜 MOU가 나왔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이거 자체도 하나의 협상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전까지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마무리돼 간다. 내가 이란에서는 이제 일단락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자기들이 빨리 어떻게든 이 전쟁을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공격 없이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를 확실하게 얻고 이런 것보다는 막연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합의.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크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것은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로 만들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는 예. 이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다 됐어. 나 그다음 이제 중국과 회담하러 가는 거야라고 이제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MOU를 맺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누군가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국면에서 중국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 명분과 근거를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이란이 지금 최종 종전 합의문에는 지금 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MOU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무슨 이것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하거나 이럴 근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은 MOU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에서 일단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은 추가적으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30일 정도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이 한번 썼으면 또 어찌됐든 이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지 이걸 써놓고 뭐 처음부터 사기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써놓으면 이란도 어쨌든 여기에 근거해서 조금 진지하게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막연한 포석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양해각서를 쓰고 나면 다시 군사적 충돌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긴장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전 협상 얘기가 지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나와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 중국의 요청을 받고 중국으로 향했고 여기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의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좀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건가? 당연히 저는 중국에서 이제 전쟁 좀 하지 말고 좀 쉬고 평화를 찾자 이런 강한 의지를 이란 쪽에다가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런 게 오고 가는 걸 알고 이란이 협조하도록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효과였다고 보고, 다만 중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주권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핵농축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권을 지지한다는 말은 그런 거는 지지하지만 전쟁 행위는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중국에서 나온 그 언론들의 그걸 보니까 중국과 이란은 이제 시즈파이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이죠. 근데 미국에서만 엔드 오브 워라는 종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종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MOU를 해도 종전은 아닙니다. MOU를 하는 게 어떻게 종전입니까? 종전은 모든 게 다 정리돼서 끝나는 게 종전이고, 이건 사실 휴전을 좀 구체화하는 거죠. 휴전을 구체화하고 공고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즈파이어라는 단어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시즈파이어를 해라. 당연히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한 거고 저는 반가운 게 좀 루비오 장관의 존재감이 좀 며칠 사이에 드러나요. 예. 왜냐하면 안보리에서 결의안도 채택한다. 호르무즈 통과 결의안도 채택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보이고도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루비오 장관이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란과 중국 간의 그 관계, 양국 간의 관계,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중국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의 그 원유를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안 사주면 이란은 그냥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의존도가 큽니까? 그리고 중국은 오랫동안 그 이란으로부터 육상, 투자, 철로 뭐 이런 거를 계속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연결하는 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크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또 무기 제조, 무기 구입 이런 것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네, 중국과 이란 경제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좀 보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작전에 뭐 참여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역봉쇄 이런 상황을 하면서 우리 이제 동맹국들 모두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그리고 한국, 일본 심지어는 미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인 중국한테까지도 여기 참여해서 호르무즈 개방에 협조해라,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것은 너희들인데 왜 우리가 미국이 이것을 개방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좀 적반하장격인데 사실 이 미국이 아니었으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애초에 막힐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놓은 건 본인이 막아놓고 이것을 여는 데는 너희들 건데 왜 나보고 열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동맹국들이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면서 마침 이제 우리 선박에 이제 폭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을 지으면서 한국이 이제는 참전할 때가 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프리덤 국면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럼 뭐 맞습니다. 그건 예. 없어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좀 보편적으로 요구했던 것,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독일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동맹국인 독일이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고 비판만 했다고 해서 철수시키겠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아직은 남아있다. 다만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좀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국면은 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또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폭발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 이르면 오늘 두바이 항에 입항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고 원인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우리가 단독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는 화재 사건이 자국과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대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이제 뭐 조용히 조사하고 끝나는 건데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거는 간단합니다. 조사단이 가서 보고 UAE 정부에서 협조해주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수중에서 타격받은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체의 결함 아니면 뭐 어떤 파편 같은 거에 이제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다 궤적이 있거든요. 레이더 궤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이더 궤적을
UAE 정부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저는 파악하는 게 일단 1차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란 매체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이 3번째 전략적 후퇴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번 작전의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MOU가 진행이 됐고 이런 상황을 보면 앞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석했던 것은 이 MOU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 전체 국면의 어떤 흐름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보기에 획기적으로 뭔가 변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뭔가를 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이고 확실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손에 뭔가를 쥐고 나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중국과의 협상도 있지만 국내 여론에도 뭔가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이제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MOU라고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구속력 없으니까 이 정도는 일단 대략 두리뭉실하게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는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래야 너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해주면 나도 너한테 우호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밑 대화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이 MOU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도 MOU 정도는 그래 일단은 뭐 이거 우리가 법적 구속력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협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뭐 그 정도는 뭐 외교부 장관한테 그래 권한 줄게 해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아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좀 유예시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어서 후퇴시킨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좀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이런 현재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떤 기교를 쓴 것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협상에도 좀 우호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도 미국도 이렇게 서로 써놓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국제 협상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신뢰를 쓰고 그것을 이행하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큰 회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그 전에 체결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 정한봉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을 넘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가운데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2심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내려진 지 약 100일 만입니다.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이 내려졌던 만큼 이러한 1심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2심 형량과 함께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되는데요. 약 1시간 뒤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YT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이 8명인 가장 본류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 기일에서는 증거조사 순서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검과 피고인 측이 증거조사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 푸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을에선 과거 발언을 둘러싼 범여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부산 북갑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분열상이 포착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 부동산입니다. YTN에 출연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반도 못했다면서 전월세 폭등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시민 삶을 지키는 행정가가 되겠다며 정쟁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민의 불편함과 싸워야 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켜 정부 여당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다며 선거가 끝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가차없이 보유세 폭탄 통지서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세대 대단지의 전세 매물 제로 0건이라는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고, 캠프 사이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특검법에 침묵하는 정 후보를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꼬자 정 후보 캠프는 용산의 푸들이 거울 속 본인 모습에 짖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신경전이 위태롭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여권 적자라고 호소하고, 저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비전과 평택의 압도적 자산을 하나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론 2등, 3등 하는 후보들은 1등 후보를 때리는 거는 선거 전략상 당연해 보이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어느 김용남이 진짜냐며 이른바 철새 이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두고 꿈깨라는 등 장외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일요일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캠프로, 친한계는 한동훈 후보 캠프로 갈 계획이라 이른바 해당 행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긴장감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과 교황청 간 관계가 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전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레오 14세 교황을 저격하며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Pope would rather talk about the fact that it's okay for Iran to have a nuclear weapon, and I don't think that's very good. I think he's endangering a lot of Catholics and a lot of people. 현지 시각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교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또다시 교황을 겨냥한 겁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별장에서 바티칸을 향하던 중 취재진에게 교회는 수년간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만약 복음을 전하는 걸 비판하고 싶다면 진실의 토대를 두고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교황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특히 이번엔 시기가 안 좋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을 방문하기 불과 이틀 전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루비오 장관이 교황을 만날 때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갈등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국내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여기에 이탈리아의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설전에 가세했습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교황에 대한 공격은 평화의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비난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과의 설전은 이제 미국과 이탈리아와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죠. 오늘부터 이틀간 바티칸을 찾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 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없애겠다며 이번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2달간의 전쟁으로 위험을 모두 제거했다고 큰 소리를 쳐왔지만 정작 미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의 전쟁 명분이 더욱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은 사실상 모두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전쟁이 2달 넘게 흘렀지만 트럼프의 장담에도 이란의 핵 능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60% 농축 우라늄 440kg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정도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며 사찰이 중단된 뒤에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guys do it in mountains and in caves and in hiding. They've always had secret components of their nuclear program undisclosed to the world.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 관심이 해협 개방에 집중되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공망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명분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올해 초 4,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7,000선까지 앞자리를 3번이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업계에선 8,000선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코스피 7,000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통합 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관심은 코스피 8,000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이제 1만 피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쌍두마차가 여전히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7,400선을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무서울 정도의 상승세입니다.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만 상승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좀 걱정도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실적 대비 주가가 아직은 싸다라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실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 지금 장기 계약 같은 거 묶여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53조인데 올해 전체 하면 300조가 넘을 거란 얘기가 있고 내년에는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뉴스의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국내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 뭐 조금 더 갈 길이 남아 있지 않나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보면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62%나 상승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검색 엔진 생각해 보면 야후도 있었고 라이코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구글이 있었는데 결국 그 세 기업들이 엄청나게 출혈 경쟁을 하다가 살아남은 구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가 됐고요. 나머지 두 개 기업은 잊혀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기존의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다른 점은 판단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AI에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승자가 마치 전에 IT 업종에서 있었던 검색 엔진처럼 하나로 결정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가장 그 버텀라인, 그러니까 가장 먼저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 투자는 막대하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승자가 누굴지 한번 보자. 내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달리고 있는 과정. 그 과정에 에이전틱 AI에 결국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까지 지금 훈풍이 오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든 걸 다 미국 시장과 같이 묶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검색 엔진 말씀하시니까 과거 닷컴 버블 생각이 좀 나는데 그 당시에도 그 장밋빛 전망 속에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뭐 통신 장비라든지 수주가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그 오더컷이라고 하죠. 수주가 이제 취소되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여기에 비유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어느 순간 계속해서 랠리가 평생 갈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승자가 슬슬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기업들의 투자들은 다 뭐라고 이제 불릴 거냐면 과잉 투자였네. 사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이용하던 데이터 센터들 놀기 시작할 거고요. 데이터 센터들이 놀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사이클이 꺾이는 게 올 건데 문제는 저희가 언제 그 사이클이 꺾이는 게 올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이클이 꺾인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당장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파티를 즐겨도 된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이제 만피 전망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만피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3천에서 지금 오는 게 거의 한 2배 넘게 왔잖아요. 이게 불과 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5년 안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7천이 지금 넘은 상황에서 만이다. 그러면 사실 지수상으로는 한 2,500 정도 지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올라온 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가가 그 주가 순이익 비율 같은 거 한참 낮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 오히려 그때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이익은 훨씬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는 너무 반도체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지수 자체는 사실 최근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8,600 이상도 열어둘 수 있는 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년 전 수치를 보면 코스피가 한 2,300에서 400선 이 정도였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00선이 넘은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빠른 급등이긴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소외됐다라고 하는 그 포모 심리 이게 요즘에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는 또 B2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앵커 리포트를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투자자들이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아까 닷컴 버블 말씀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닷컴 버블 때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닷컴 버블이 꺼지기 바로 전까지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주식을 예를 들어 5년 동안 잘 참고 ETF로 들고 계신 분은 수익률이 1000%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5년간의 기간 동안 하루에 주식이 전 고점 대비 10% 넘게 빠진 날이 열흘이 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포모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조금 더 갈 부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근데 다만 감수하셔야 될 거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가끔씩 벌어지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내하실 그런 분위기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제 과열돼서 어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유의하자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반도체 업황 쪽에서의 리스크 이런 것도 살펴보면 딱히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제 셀온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종전이 되어버리면 이제 갑자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지수도 고꾸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종전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세 가지는 제가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달리고 있는 랠리에 있어서 약간의 뭔가 암초로서 시장이 생각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종전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들도 이미 다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종전이 돼서 갑자기 이거 모든 거 다 털고 나오자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AI 기업들,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뭐 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종전 자체에 단기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 역설적이게도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대세의 크게 흐름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금리를 결정짓게 되는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른 상태에서 상당 부분 올해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승세가 꺾였다 하더라도 과거 60불대에서 지금 100불대니까 이 충격이 언젠가는 올 텐데 이게 증시의 발목을 잡을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증시의 발목을 직접 잡는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요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어서 금리 경로에 영향을 줌으로써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그러면 두 개를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지금 미국의 AI 랠리에 굉장히 잘 올라탄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금리를 봐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뭐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정도 내릴 거냐라는 걸 오히려 이렇게 역산해내는 시장의 가격 갖고 역산해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 줄고 오히려 금리를 한 번 정도 연준이 인상할 거라는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론 1분기 미국 GDP가 나와서 2% 성장,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뭐 미국 경기는 견조한 것 같다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기는 견조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는데 그러면 향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등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이 아마 금리 경로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와 관련돼서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사실 차입 비용의 문제이거든요. AI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최근에는 IPO 등등으로 이제 차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차입 비용 상승 같은 것이 AI 랠리에 조금 약간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 들고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조정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약간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예전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과의 동조화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 경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가 얼마 전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시점에 온 게 아닌가 시사를 하신 건 일종의 미리 깜빡이를 켜신 거거든요. 방향을 금리는 갑자기 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주식시장에 조금 걸림돌이 될 가능성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상 기조가 되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가에도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를 보면 7,000선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체감은 한 3,000포인트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의 시장은 이제 인정을 하더라도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담은 종목의 순서도 언젠간 오겠지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양극화가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뭐 바람직한 건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양극화 해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계속 잘 나가던 조선업 같은 경우야 계속 잘 나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AI 쪽에 관련된 전력, 사실 AI는 전력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네. 전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배전 아니면 송전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도 조금 수혜가 넓어지면 좋을 텐데 또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좀 수혜가 넓어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바람직한 건 그런 걸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국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외국 투자할 때 어떠시죠? 그 산업에서 1종목만, 그러니까 1위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됩니다. 예. 코스닥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가 7,000선 넘을 동안에 계속 1,200선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동력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가 상승률이 75%인데 코스닥은 30% 정도,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쏠림 심하다 보니까 코스피에 없는 반도체, 코스닥에 없는 반도체, 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그래도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그 몇 개 바이오 기업들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아직 스타 기업들이 코스피에는 없는 상황, 그래서 코스피에는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시가 넘어서 개장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7,000선을 넘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형 기술주가 폭등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 출발 수치가 전광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7,499포인트, 거의 7,500포인트까지 단숨에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파란불로 전환했습니다. 1,20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3% 상승해서 현재 7,51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반도체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오늘 출발 어떻게 보실까요? 종전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어쨌든 간에 시작은 조금 어제 모멘텀, 탄력을 계속 받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시장이 지금 어제 AMD 같은 경우는 19% 상승했거든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7,531포인트, 거의 2% 넘게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유가가 급락했는데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최근 또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현재 1,455원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7원 내렸고 6.5원 내려서 1,448원이군요. 아직 전광판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 전망도 여쭤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높으면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준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아마 전쟁 전에 환율이 얼마였냐면 1,435원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전쟁이 없었다면 거기서 움직였을 환율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1,448원의 환율도 이미 전쟁이 약간 묻어 있는 환율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IB들이 올해 우리나라 환율을 어떻게 봤냐면 전쟁 바로 전에 그래도 상고하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좀 환율이 그래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쟁 팩터가 빨리 사라지고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아까 저희 잠깐 나눈 것처럼 외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의 기관들이 들어올 땐 최근에 환 해지를 하고 들어와서 실제로 환율을 낮추는데 별 영향을 못 줬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환 오픈을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원화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조금 생기면서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정도 예상하면서 또 바라고 있습니다. K자 양극화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증시 내에서도 종목별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만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K 양극화도 계속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국내는 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보면 이제 유가 관련해서 에너지 쪽이 한 2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국내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경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장률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1분기 저희 1.9% 성장, 1.7% 성장했잖아요. 2분기부터 성장 하나도 안 하더라도 그 숫자면 올해 2.4%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2% 정도였던 걸 생각해 보면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3%까지도 우리나라 성장률 올리고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도 2.7%로 성장을 올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거기다가 정부가 추경을 함으로써 뭐 경기 부양 효과를 뭐 0.2% 성장률 방어 효과 같은 걸 만들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올 하반기 가면 성장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앞으로 그 단시일 내에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유가 부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내수 부양을 위한 또 추경 같은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올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인플레이션 쪽에 부담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결국은 이것이 금리까지 연결되는 하반기에 그런 또 관심사항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는 실물 경기이니까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새벽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 습격을 당한 큰 길가입니다. 참변을 당한 장소엔 추모국화 여러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여학생 A양의 빈소에선 유족과 친구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평소 응급구조사와 구급대원을 꿈꿨던 A양의 입관식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버스 끊겨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택시 부르기도 미안하고 세금 못 줬지 구급대원이었고. 여학생을 도우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는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장 씨는 무인 세탁소에 들러 피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차량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풀숲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구매한 흉기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이동 중에 두 번을 본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경찰은 장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추가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 아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남편과 함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듣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흘 뒤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어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아이는 이튿날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부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리된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7일 만입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당시 돌침대에 내팽개쳐져 뇌출혈에 이를 만큼 머리와 턱을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의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친부가 이전부터 아이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며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12월 신고 당시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양주시는
판단 경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모의 아동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려 대기질이 나빠지는 1월에서 4월 사이 먼지 날림에 소홀한 공사장들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잠복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 덮개나 방진벽 등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살수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잔뜩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5mm 안팎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서울 한낮 기온이 21도, 대전 24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영남 지방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 영서에는 또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주말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